그래서 코스피의 PER이 9배 미만으로 떨어진 거를 저희가 20년간 블룸버그로 그려보니까 평균적으로는 4개월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가장 길게 8개월이 머문 때가 2018년도가 있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한국은 싼 국가입니다. 퍼포먼스도 형편없는 국가죠. 네,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생각은 네. 조금 네. 뷰가 네. 좀 다른 뷰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국내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국내 시장은 저희는 이제 뭐 글로벌 경기 보고 그다음에 미국 경기 보고 그리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아예 그냥 짧게 드릴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국장을 틀린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좀 틀렸어요. 저는 미국 시장이 좀 한국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두 개가 이제 틀린 부분은 미국 보고 이제 이런 예측을 하잖아요. 매크로 보면서. 그런데 반도체가 좀 생각보다 빨리 꺾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정치 불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되면서 공약 자체가 한국한테 불리한 이머징 마켓에 불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보시는 이런 차트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코스피의 포워드 PER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PER이 9배 미만으로 떨어진 거를 저희가 20년간 블룸버그로 그려보니까 여러 차례 있었는데 네, 평균적으로는 4개월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그 다음에 가장 길게 8개월이 머문 때가 2018년도가 있었다. 네,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4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어요. 최근에도. 그리고 벗어나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한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밸류 스탁. 한국은 싼 국가입니다. 네. 싼 국가고 퍼포먼스도 형편없는 국가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전제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하반기에 경기 둔화가 되고 또 금리 인하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금리 차 때문에 그동안에 달러 강세로 갔던 일변도의 그 모습이 서서히 EM에 언더웨이트 해놓은 EM을 너무 줄였다 우리. 네네. 야 저기도 좀 좋은 거 있는데 야 중국에 보면은 딥시크도 있고 뭐 하는데 중국 기업들도 좋은데 그러면서 EM으로 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때 한국 시장이 아웃퍼폼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네. 하반기가 좀 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EM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게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때, 네, 달러 강세가 완화될 때. 완화될 때. 네. 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미국이 경기 둔화 이 네.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정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주식 수급도 이렇게 좀 보니까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네. 정말요? 네. 네. 중국 이제 뭐 한국도 지금 이게 국내 이제 그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네. 국내 설정 원본, 해외 설정 원본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국내 펀드에 가입한 게 빨간색 선이고요. 해외는 뭐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서학개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국내의 누적 순매수, 그다음에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이런 것들을 그려놓은 건데 아무래도 외국인이 누적 순매수가 아직은 나쁘니까 이게 돌아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들이 많이 샀다가 네. 지금 또 빠져나가고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네, 그런 그래서 상황이네요. 쏠림이 좀 심하다. 해외로만 해외 너무 투자로 많이 갔다. 쏠림이 너무 많다. 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당연한 달러 강세 요인은 금리 차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설명을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장기 투자자들은 반드시 달러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는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달러 약세는 가봐야 맥스 1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추세 상승. 그래서 S&P 500은 언제 사도 항상 신고가가 나는 그런 지수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자산의 50%를 미국인들이 주식을 갖고 있겠죠. 근데 그거 중에 제일 뭐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당연히 이거는 유엔에서 예측한 34년, 10년 뒤에 미국의 인구 증가율과 그 다음에 젊은 인구 비율. 네. 압도적으로 미국이 1등입니다. 여기가 0이니까요. 그러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증가하는 거고요. 그러네요. 여기는 감소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은 여기 있죠. 아이고. 네. 네. 일본은 안 봐도 되고 중국도 여기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가장 젊은 국가고요. OECD 국가 중에서 네. 그다음에 인구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달러라는 통화 환율은 위안화 대비, 엔화 대비, 유로화 대비입니다. 유로화 여기 위안화, 엔화 다 여기 처박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가 10년 놓고 봐도
그냥 디폴트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달러로 해서 채권을 갖고 계실 건지 주식을 갖고 계실 건지 이런 것만 그냥 결정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달러를 샀다가 뭐 원화를 바꿨다 이거는 손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나간 게 너무 쏠렸긴 했지만 뭐 나가신 건 그냥 달러로 놔두셔도 된다. 뭐 좀 약해지더라도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네요. 그러다가 뭐 전쟁이라도 나도 또 달러 강세.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태용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제 큰 그림에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을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빅테크 투자를 많이 하시고 엔비디아,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좀 무게 중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딥시크 이슈도 있었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딥시크 얘기는 한 뭐 일주일 내내 네. 너무 많이 이제 다뤄졌고 이제는 뭐 여러분이 딥시크 얘기 나오면 딱 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네, 충분히 네. 알아 이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저희 회사에서 딥시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저희는 한 달 전부터 이 난리가 나기 전부터 딥시크를 쓰고 있었기 아, 때문에 회사에서요? 예, 네.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원리. 그냥 이거는 여러분도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시면은 어디 가서 이런 네, 거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면 첫째로 저희가 딥시크를 쓰는 이유는 저희가 사실 AI를 통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AI 및 퀀트를 해서 AI 퀀트 펀드라는 거를 운용을 하는데 거기서 AI 부분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주가가 올라갈 때 나타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주 급증, 뭐 인기 판매, 뭐 또는 뭐 증설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은요 네. 주가가 3, 6, 9개월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그걸 다 검증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검증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많은 기업들의 다 볼 수는 없으니. 그런 언어, 그 모든 뉴스를 다 긁어와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긁어오고 네이버에서도 긁어와요. 그런데 이제 그걸 긁어오는데 저희가 GPT를 썼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토큰 단위로 이제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토큰을 갖다가 쓰니까 비싼데 저희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와서 대표님, 제가 딥시크라는 걸 찾았는데 진짜요? 그게 예. 작년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초? 1월 달 와, 초입니다. 올해 초에? 예. 딥시크를 찾았는데 이게 비용 20분의 1입니다. 0.24달러입니다. 20분의 1.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를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은 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적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네네. 설명을 한 네네네. 5분간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자, 원리를 보면은 제가 여기서 약간 각오로 가서 CPU와 GPU의 차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다 아시지만은 네. 더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GPU라는 개념을 생각해냈기 때문에 젠슨 황이 엔비디아가 시총이 거의 3조 달러가 넘고 예, 말이죠. 그렇게까지 뭐 1위를 넘보는 그런 회사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발상의 전환이었고 설계의 차이였거든요. 이게 똑같이 딥시크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거를 먼저 GPU, CPU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만한 이제 한 뭐 1000평짜리 논이 있다고 칠게요. 한국에 이 1000평짜리 논이 있는데 가을에 수확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시켜봤더니 하루 종일이 걸려요. 그랬는데 이제 전문가를 이제 뽑은 거죠. 그게 이제 CPU예요. CPU에서 코어가 아이코어 뭐 2, 3, 5, 7 이렇게 막 계속 발전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논을 별을 이렇게 배 나가는데 이거를 보통 사람보다 10배 속도로 시켜봤어요.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 2시간에 끝냈다. 2시간에 끝냈다. 네. 그리고 뭐 낫도 티타늄으로 주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여태까지 CPU의 발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GPU는 뭔가요? GPU는 병렬. 쉽게 이야기하면 다시 논으로 가겠습니다. 이 1000평의 논을 1000명을 불러요, 그냥. 저 같은 사람 1000명을 불러요. 쭉 줄 세워요. 그 다음에 자 시작하면은 한 3분이면 다 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떼거지로 가가지고 쭉 해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2시간에 할 CPU의 역할을 3분 동안에 1000명이 한번 쑥 배워버리고 퇴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병렬 처리, 발상의 전환인 거죠. 네.
미친 듯이 하나에 올인을 했는데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었고 이랬는데 어허. 그래픽 카드를 처리하고 게임의 그 빠른 속도에 움직이는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설계 디자인을 한 GPU가 생겼고 이게 바로 AI 칩으로 해서 이 혁신을 갖고 온 거죠. 자, 다 아실 수도 있지만 이게 그대로 다시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 설명을 드렸지만 네네. 자 보면은 챗GPT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또는 메타의 라마 모델 다 똑같이 CPU의 모델과 비슷한 컨셉을 따르고 있었어요. 아하. 뭐냐 신의 두뇌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AGI를 걸 해야 되니까. AGI를 해야 되니까 어. 한 AI가 걔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CPU처럼 계속 투자를 해주고 전산 투자하고 GPU 빠른 거를 박아줘가지고 그렇게 속도를 가속화시켜가지고 학습을 시켰고 학습의 결과를 뭘 물어보면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궁금하거나 기업들이 비즈니스 활용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할까요? 아. 너무 전문가였구나. 네, 너무 전문가고 한 사람이 머리에 뇌가 터져가고 있는 정도의 천재를 신의 두뇌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제가 천문학도 좀 보니까 세계의 별이 몇 개인지 세 보니까 은하계라는 은하가 조개가 있고요. 은하계마다 조개 이상의 별들이 있어요. 경의 별이 있는데 챗GPT는 그 경의 별의 이름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게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딥시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딥시크가 그러면은 이 논에다가 한지처럼 딥시크의 설계는 완전히 다르다 이 얘기인데 뭘 했냐 하면은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어요. 전문가 그룹.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능도 있고 과학도 있고 바이오 그다음에 의학, 과학, 국방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네. 서버를 여러 개로 나눠서 너는 A라는 AI는 그것만 공부해라. B는 B만 해라. 이렇게 하니까 학습량이 2년밖에 안 되는 회사잖아요. 네네. 엄청 빠른 속도로 동시에 모든 걸 학습을 하니까 아하.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2년 만에 이 GPT를 따라잡게끔까지 온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되느냐 하면요. 누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별로도 나눌 수 있어요. 아까 그렇게 이제 영역별로도 나눌 수 있고 비즈니스별로 제조업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뭐 더 세분화해가지고는 뭐 자동차로도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여행업, 뭐 서비스업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질문이 나왔어요. 질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행 관련한 거야. 그러면 그쪽 서버로 보내면 돼요. 그 게이트에서 그걸 빠르게 보내고 빠르게 대답을 받으면 되죠. 네. 굳이 그거를 신의 머리에 거기까지 갔다 올 필요가 없는 게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학 교수님이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짜잘짜잘한 계산이 많은 것들은 그냥 초등학생 100명 해가지고 풀어버리면 초등학생이 더 빨리 풀 수도 있는 것처럼 네네.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 있겠지만 그게 아닌 분야도 있으니 이걸 잘 섞으면 이게 발성이 완전히 전환인 거죠. 네, 설계 자체가 설계 달라요. 자체를 처음부터 네. 이것이 달랐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MOE라고 부르는데 아까 DOE가 아니라 MOE인데 네.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라는 단어예요. 그쵸. 그 방식을 전문가를 좀 섞어 넣어서. 예, 그거가 이제 실질적으로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보통은 과학자들이나 뭐 기술자들이 프로그래머들이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꾸 연구를 다 더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중국 애들은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고 설계도를 다시 그렸냐라고 보면은 미국 탓이에요. GPU 안 주잖아요. GPU 에이스 당초 할 GPU 수가 안 주잖아요. 없으니. 앞으로도 안 줄 거고 좋은 거 안 줄 거니까 네. 이런 제한된 싸구려 GPU, 싸구려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한된 GPU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일 효율화를 갖추면서 AI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뭐 더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가속화 모델을 쓴 거거든요. 가속화 모델은 창업자 자체가 사실은 프리퀀시 트레이딩하는 얘가 이제 그 헤지펀드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네, 딥시크 창업자가 그러니까 그 프리퀀시 모델을 사용한 것도 가속화 모델이고 이렇게 복잡한 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디자인의 변화 자체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딥시크가 나왔던 이게 판을 깨는 발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은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뭐죠?
발명의 어머니는 필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불편해야 발명한다. 이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도 불편하니까 GPT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거 뭔가 만들어야 돼서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투자에는 어떻게 이제 영향을 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 거, 워낙 다 스마트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함의는 뭐냐면은, 아까 저희 회사 말씀드렸잖아요. 원가가 굉장히 싸졌어요. 원가가. 네. 사실상 개인이 느끼는 거는 별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도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GPT 또는 뭐 제미나이는 공짜인데 그냥 물어볼 거 뭐하러 딥시크에 물어봐? 그렇죠. 디스크 별로야.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려는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거는 기업들이 API 물려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행사가 이걸 한다 그러면은 그 여행에 좋은 상품들을 끊임없이 추천해주기 위해서 또는 네이버 상품에서 그 네이버 상품을 추천하려고 그러면은 끊임없이 AI가 추천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뭐를 샀고 뭐가 필요한지를 추적해내야 되는데 네. 그걸 사람이 못하니까 아하. 그걸 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하. 근데 그 기업들이 사는 비용이 네. 챗GPT는 너무 비싸고요. 아. 그 딥시크는 너무 싸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네이버한테는 원가 절감이 되겠죠.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미국의 많은 그 서비스 업체들, 음. AI 업체가 아니라 AI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활용을 회사들. 해서 서비스하는 업체들. 아. 왜 SaaS라고 부르잖아요. 네. 사스. 네, SaaS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미국에는 뭐 서비스 나우라는 회사도 있고 세일즈포스라는 회사도 있고 팔란티어 뭐 실적 잘 나왔다는데 그런 회사들도 다 그런 AI가 필요한 겁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 예. 가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죠?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더 많은 AI가 출연을 할 건데 싸게 쉽게 쓸 수 있다라는 네. 게 하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여기까지는 약간 이제 상상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디바이스 업체들의 파워가 좀 커질 수 있다. 디바이스 업체들의 플랫폼과 디바이스. 어허. 그래서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샘 알트먼이 갑자기 한국에 왔는데 카카오를 왜 만나지? 그러게요. 카카오 주가 쩔인데. 그런데 카카오는 그쵸. 우리나라 1위의 SNS 뭔가 하겠죠. 네. 네. 그래서 빨리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시크 오니까 이제 긴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오픈 AI도 긴장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비용이 떨어지는데 둘째로는 디바이스라는 거는 좀 생소하시겠지만 다시 정통으로 가서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이 그 디바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 피지컬 AI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휴머노이드 만들어가지고 막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애들이 머리에 다 AI가 들어가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실상 좀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재밌고 멀리 있고 이래서 투자하면 재밌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처로서는 재미없지만은 우리랑 제일 가까이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매일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이죠. 맞아요. 네, 지금은 AI 기능을 많이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많은 이 AI 서비스들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진화한 스마트폰들이 탑재돼서 나올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우리가 많이 팔고 시장을 점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디바이스 쪽에서 이제 세계를 장악한다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힘의 균형이 그전에는 삼성이 야 구글 우리한테 꼭 줘야 돼 이게 아니고요. 네. 삼성이 이제 팔짱 끼고 우리 어떤 거 쓸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네, 네. 이제 그 판도가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서비스가 이제 탑재되어 있을 이제 디바이스, 소위 말하면 디바이스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디바이스를 누가 가지고 있고 쥐고 흔들고 있느냐. 결국은 소비자한테 갈 때 내가 만든 이 디바이스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될걸? 이라고 얘기할 수는 자리 딱 잡고 있는 디바이스 혹은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추가하면은 네. 삼성도 전략을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보면은 중국은 어차피 중국의 오포, 비보 등 너무나 좋은 스마트폰 업체가 많으니까 이미 거긴 뺏긴 시장이고 유럽도 일부 뺏겼지만은 삼성이 고가 모델 F라고 꼭 그렇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보급을 해가지고 삼성폰을 많이 쓰게끔 뭐 인도라든지 이런 쪽 집중 공략해가지고
그 파일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더 많은 AI를 지금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갑자기 잘 팔리는 건 아닌데 교체 주기를 앞당길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교체 주기를 앞당겼을 때 우리가 AI를 엄청난 서비스를 탑재하면은 AI 때문에 이제는 교체해야겠네라고 했을 때 애플로 바꿀까 삼성을 바꿀까 했을 때 애플의 파일을 뺏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변을 좀 많이 넓혀놔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시장은 어떤 주도주가 어떤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초기에는 이제 HBM 그래서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었어요. 그런데 딥시크 이후로 좀 주춤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주도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조선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기기도 관심이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도 있는데요. 이제 그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섹터들이 좀 기회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이제 저도 잘 자꾸 바뀌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냥 지금 주도주가 계속 당분간은 제 주도주라고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재고부터 해볼게요. 재고. 재고부터. 이런 섹터들은 조금 이제 재미없을 것 같은 거를 먼저 보면은 일단 뭐 잘 알고 있는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경기 민감주를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학, 정유, 철강 이런 데들이나 자동차도 좀 애매합니다. 관세까지 있고 이래서 약간 제외가 되죠. 관세 때려 맞는 데들도 약간씩 제외가 되죠. 자동차나 수출 업체들, 제조 업체들 이런 것도 그렇죠. 반도체는 하반기에 돌아설 것 같다는 얘기들이 쏠쏠이 들려오고 있는데 주가가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엔비디아를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AI는 계속 갈 건데 AI를 위해서 인프라를 깔아주는 이런 제조 기반의 회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도 딥시크 때문이 아니고요. 가격 정책 때문에 그래요. 너무 GP 마진 75%를 지금 엔비디아가 과금을 해서 그렇게 벌고 있는데 계속 갈 수기가 좀 쉽지 않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젠슨왕도 알아요. 그리고 그걸 원하여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줄이 기니까 줄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 정책을 일단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제품만 올려놓고 후속 제품들을 똑같이 성능 좋았었는데 그전 거에 비해서 그런데도 가격을 반으로 낮춰주잖아요. 수급이 맞으면은 엔비디아의 가격은 떨어질 거고요. 주가는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HBM을 공급하던 회사들도 이제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는 좀 애매하다. 그런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저거 빼니까 한국의 시가총액 큰 것들이 다 빠지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남은 게 뭐냐? 그러면 관세 피해 없고 그런 이제 제조업에서 그런 정책성의 피해 없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약간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런 쪽들이 될 것 같고요. 바이오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처럼 공연하고 음반 내고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보면 인터넷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 사스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 그다음에 CDMO도 있고 마침 중국에는 규제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 뻗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AI는 어떻게 되느냐? AI 제조 인프라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쪽은 둔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다 둔화가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AI가 싸지고 이렇게 됐을 때 딥시크 때문에 더 싸지고 서비스가 싸지면은 더 많은 사람이 쓸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전력난은 계속 날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 송배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비싼 감은 있어도 추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좀 찍어준 답안지 같은 경우는 뭐 국방 관련한 거나 아니면은 조선업체 그래서 초선은 뭐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이랑 한국이 투탑인데 중국은 이제 아웃이니까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방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의 국방비를 줄이려고 그러면은 많은 동유럽 또는 유럽 또는 뭐 사우디 등등의 국가들이 늘려야 돼요, 군비를. 네. 이거는 뭐 트럼프가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성비는 한국에 그러한 방위 업체들의 제품을 살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방산까지를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주도주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그냥 AI 소프트웨어 하나 정도 추가됐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우리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하나씩 지워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안 지우신 거를 순서대로 보면은 조선, 네. 방산, 네. 그리고 전력 인프라, 네. 그리고 이제 HBM 뭐 관련된 뭐 이런 네. 부분, 그리고 이제 바이오, 네. 뭐 엔터, 네.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으로 짚어주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코스피에서는 좀 정답지가 좀 정해진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시느냐, 어떻게 단가를 낮추느냐, 그리고 얼마나 길게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수익률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주식을 해오셨으니까 투자자분들에게 이런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 하나만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경기도 나빠질 것 같고 이런데 주식을 계속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수로 투자하실 거면요, 그냥 S&P 500 같이 그런 안전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신뢰가 되는. 왜냐하면은 전 세계의 혁신을 이끌고 가는 AI들이 다 미국에밖에 없잖아요. 테슬라고 뭐고 다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하나하나 사는 거는 이제 어려울 때는 지수로 대신 플레이하면 되는 거고, 국내는요 대신 저희는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코스피 지수는 아주 재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이 큰 회사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지수 가지고 많이 수익 내는 것보다는 그런 작은 업체들 또는 시총이 작지만은 다이나믹하게 매출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으니까 종목 플레이는 재밌게 올해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은 장기 투자할 것들은 사실은 샀다 팔았다 하기보다 정말 좋아질 수 있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은 늘 존재하거든요. 지수가 빠지건 뭐 아니면은 가끔씩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네. 계속 증설해 가면서 수주 계속 받아나가면서 이런 기업들은 그냥 기업을 사신다고 생각하지 뭐 주식을 사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하면은 올해도 한국은 재밌는 시장이 종목 단에서는 될 것 같고요. 지수 단에서는 뭐 미국이 좀 더 좀 안전한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투자랑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